장두식 작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인 전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왕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긴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님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지금의 북한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86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남기신 명언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훌륭한 말을 남기고, 또 어렸을 때 4번의 가출구 때 성공을 해서 쌀가게 전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현대그룹을 일으키신 창업가입니다. 그 정주영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며 회장들의 회장이라는 뜻으로 왕의 자랑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고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와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산업화의 상징처럼 기억이 되는 인물이다. 큰 기업을 만들었음에도 평생 동안 청렴하게 살아온 것은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서울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과 지금의 울산에 있는 아산로 역시 정주영의 호를 딴 아산로라고 합니다. 정주영은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를 한다. 동네의 명장집에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서울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가출을 시도해서 4번째 만에 또 성공을 했다. 아버지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그 당시에 실업자가 많은데 소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주영은 또 장남이고 또 그 집안의 장손인데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오늘날의 정주영은 없는 것이죠. 결국 가출 끝에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된다. 서울에 정착해서는 복흥상해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집을 나온 지 3년이 지나자 그 쌀가게에서 월급이 쌀 20가마가 되었다. 격리 공부를 해서인지 정주영은 수익을 계산하는 등의 회계일을 할 수 있었는데 신임을 받았다. 복흥상해 주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술과 여자의 또 노름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는 터라 아들이 아닌 정주영에게 그 쌀가게를 물려주게 된다. 이제 돈도 벌고 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또 결혼을 빨리 했지요. 1935년에 변준석 여사하고 선을 보는데 그 변 여사는 서울에 있는 총각이 선을 보러 왔다는 말에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신랑은 신부의 뒷모습만 보고 신부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한다. 1938년에 가게를 물려받고 경일상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나 일본이 한국에 미국 통제령을 내린다. 그 당시에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질 때입니다. 그래서 곡식거래가 안 되니까 가게는 또 문을 닫게 되고 1940년 서울에서 가장 큰 경성 서비스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다가 이ህ하게 소개로 자동차 정비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쌀가게 단골이었던 그 오윤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 3,000원을 빌려 망한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 서비스를 인수하게 된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수리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정주영은 다른 수리점보다 빨리 자동차를 수리해 준다고 하며 대성공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화재가 나 다 터버려 하루아침에 과지가 되고 오윤근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서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돈을 띈 적이 없는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인데 망한 정주영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오윤근을 또 다시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기서 내게 빌려준 돈을 떼이면 당신 이력에 흠이 생기지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게 되면 그 돈으로 재기해서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윤근도 정주영의 그 폐기와 자신이 돈을 떼인 적이 없다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려주고 주었다고 합니다. 정주영은 신설동에 다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설립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빚을 다 갚게 된다. 이제 빚도 다 갚고 돈을 좀 벌리고 잘 풀리나 싶었는데 얼마 안가 공장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흡수되어 버린다. 그 당시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정말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충무로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는데, 원래는 자동차 수리점으로 다시 시작을 했으나 미군 부대의 자동차 고치는 일을 맡고 자동차 제조업으로까지 또 확장을 하게 된다. 1947년 뜬금없이 건설업을 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군 부대에 수리한 자동차를 가져다 주고 수고비를 받으러 갔는데 건설업자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건설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해서 시작을 한 것과, 또 하나는 당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건설업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건설사를 세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든 회사가 현대그룹의 토대가 되는 현대토건사가 됩니다. 자동차 사업이 자리 잡고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죠. 한국전쟁. 전쟁이 터지자 정주영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을 간 부산에서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부산에서 미군의 잠잘 곳을 짓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일로 미군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게 된다. 전쟁 중에 미군이 발주한 긴급 공사를 대개 수주하게 되고, 1925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주영에게 양병기와 난방공사를 맡기는데, 문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당시에 양병기를 본 적도 없다는 거죠. 정주영은 용산 일대를 전부 뒤져서 양병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정보를 찾고 12일간 밤낮을 샌 끝에 공사를 끝내게 된다. 또 1953년에 유엔 사령부는 시절담 참배에 앞서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다. 문제는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다른 업체에 문의를 또 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거부를 당했으나, 정주영은 다른 곳이 못하는 일이니 공사비를 3배 달라고 해서 낙동강 근처에 겨울 보리를 떠다가 묘지에 심었고, 그 결과 유엔군 묘지를 푸른 풀밭으로 바꿔 놓았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는 당연히 더욱 신임을 얻어 미군이 발주하는 모든 일은 모두 정주영에게 돌아가게 된다. 전쟁 이후에는 이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로, 교량, 항만 등 파괴된 국내 사회시설 복구 사업을 또 맡아 10년 만에 한국 10대 건설기업에 들게 된다. 이런 불도저 같은 추진력은 정주영에게 독이 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 고령교 복구공사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된다. 말이 복구공사이지 신축공사나 다름이 없었고, 당시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최대 구매였던 이 교각 복구는 건설 환경도 열악하고 장비도 없었고, 애써 박은 교각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고, 거기에 전쟁 후에 그 인플레이까지 겹쳐서 역대 최대의 적자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도 정주영은 사업하는 사람은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이라고 말하면서 동생 전순용의 20평짜리 기와집과 매제 김영주의 20평짜리 집, 또 자동차 수리 공장까지 다 팔아가면서 1955년에 완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정주영은 정부의 신용을 얻어 1957년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따내며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1961년 군사정부의 수립 이후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회사는 더 커지고 늘어나는 건설 수요를 감안하여 시멘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1964년에 시멘트 공장을 준공하여 자체적으로 시멘트를 조달하게 된다. 196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하여 태국에 티파니 나리타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966년 그때 당시 전쟁 중인 베트남의 복구사업 메콩강 준설 공사에도 참여했지만 베트남의 사업은 아주 열악한 기후와 건설 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거기서 빚을 지게 된다. 1967년에는 1955년 완공시켰던 고령고 복구공사 때 팔아버렸던 자동차 사업을 다시 시작해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으로 척작품인 코티나를 판매했는데 사실 이때는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 기지의 역할 정도만 했을 정도였다. 1970년 정주영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공사인 총 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완성하면서 다시 믿음과 명성을 얻게 된다. 총 공사비 429억 원에 공사 기간이 290일, 공사 중 사망 인원은 77명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대한민국은 운송이 편리해지면서 많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사용할 자동차도 많아지겠죠. 정주영은 고속도로 완공 후에 자동차에 올인하게 된다. 100% 국산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당시 1억 달러를 들여서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당시 국내에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의 수는 1,000대도 되질 않았는데 당시 현대가 갖고 있던 작은 규모로 연간 5만 대의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극히 무모한 일이었다. 거기다가 기술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100% 국내 생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번에 망하면 재계약이 힘들겠는데 라는 말이 나왔다. 정주영은 괜찮다. 까짓것 수출로 돈을 벌면 된다고 그냥 밀어붙였다. 1976년 한국의 첫 번째 독자적인 자동차 브랜드 포니가 출시가 됩니다. 출시하자마자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에콰도르를 시작해서 에콰도르가 남미에 있는 나라죠. 시작으로 아프리카 또 중동 등에 수출하기 시작 첫 해만 해도 10,000대 판매가 되어 70년대 말부터는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로 생산을 늘리기까지 또 했다. 85년에는 미국 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최초로 미국 3대 방송국에 TV 광고를 띄운다. 1986년에는 또 다른 신형 엑셀을 출시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26만 대를 판매해 미국 수입 자동차 소형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제 자동차 사업이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가만히 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조선 사업을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제일 더 재미있습니다. 조선 산업을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배를 지어본 경험은 고사하고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애국은행은 전혀 없습니다. 정주영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점쳐둔 백사장의 그 사진가 그리고 영국에서 빌린 유조선 도면을 들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단지 배를 몇 척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닌 마음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간 것이겠죠. 정주영은 혼자서 미포만 해변 사진 한 장과 애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를 들고 유럽을 이렇게 돈다.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에서 거절을 당한 후 정주영은 버클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 나서고,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애플도의 롱바톤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롱바톤 회장의 그 추천서만 있으면은 버클레이의 그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건 그런 생각이고 그런 전략이었죠. 참고로 뭐 차관이란 한 나라의 그 정부나 기업은행이 애국 정부나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오는 일,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은행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절을 했고 자금도 녹록하지 않았다. 역시 롱바텀 회장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정주영은 그 당시 그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고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밀어달라며 롱바텀 회장을 설득을 하게 된다. 이게 먹혀들었는지 설득에 성공을 하고 추천서를 받고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영국 수출 신용 보증국이 선박 주문서를 받아와야 또 차관을 주겠다는 조건을 건다.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와야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현대는 아직 발주는커녕 조선소도 짓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해낸다. 누가 해나요? 정주영이 해냅니다.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에게 26만 톤이라고 하는 그 큰 배 한 척도 아니고 두 척을 리바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주를 받습니다. 실패하면 현대는 사라질 만한 정도의 타격을 입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2년 드디어 울산 백사장에 현대울산 조선소가 세워진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된다. 조선소도 없는 사람에게 세계 최대의 선주인 리바노스가 선박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작은 배도 아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이었다. 이전에도 정주영은 무모한 사람들과 도박 같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다들 대단하는 생각으로 이목을 끌린 것이 아니라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사가 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발주 기한이 빠듯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배를 세계 최대의 규모로 만들어서 넘겨야 했다. 정주영은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배를 만든다면은 제 시간에 배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조선소 밖에서 선박을 건조해 나가자고 한다. 배를 바닥에 띄울 수 있는 그 독구라고 그러죠. 독도 없는 상황에서 선박 건조는 시작이 되고 유전소를 건조하고 바다를 준설하고 14만 평의 공장을 세우는 일까지 한 번에 같이 그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1974년 현대조선 중공업 준공식이 열리는데 대한민국 1호 선박 애틀란틱 배런도 함께 탄생이 된다. 2200명의 인원이 밤낮 없이 매달려서 정말 겨우겨우 극적으로 해낸 일이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10년 뒤에는 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조선업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으로 조선업과 건설업이 현대의 두 가지 주사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때 정주영은 석유파동의 근원지인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악몽을 떠올린 회사 중력들은 말 그대로 몸을 던져가면서 정주영의 계획을 저지한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정주영이 아니죠. 정주영은 또 중동에 진출 9억 3천만 달러짜리 주베일 산업화 공사를 따낸다.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건설 회사들이 다 입찰을 했는데 현대는 저렴한 금액의 공사기간 8개월 단축이라는 약속을 내걸면서 수주를 받게 된다. 이때 현대가 벌어온 건설 수주액은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인데 이후 현대의 수주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981년 126억 달러를 기록,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현대는 이로써 건설, 자동차, 조선, 세계의 주력 사업을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모두 성공 신화로 바꾸어 놓는다. 1987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나고 명예회장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1992년 국회의원 14대 총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정주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정치적인 불안이었는데 어떤 사업가라도 정치적 변동 앞에서는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많이 부딪히고 되어서 그냥 내가 정치를 해서 이런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경제를 잘 하자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은 3.15 낙선을 했고 정계에서도 이제 손을 떼고 은퇴를 하게 된다. 자신은 또 쉬고 있었는데 98년도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에 맞춰서 금강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을 논한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를 얻어서 통일소라고 불린 500마리의 소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이벤트를 보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다. 그 500마리를 보내고 2차에는 501마리를 해서 총 1001마리를 보냈죠. 그리고 2000년 5월 건강 때문에 명예회장직을 사퇴하고 2001년에 향년 85세로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던 구두쇠 회장 정주영. 난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단지 부유한 노동자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이봐 해보기는 했어. 많은 대정 앞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분들에게 3분 발표를 하면 5분 이상 또 발표를 한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 왈. 이봐 해보기는 했어. 어렵지만은 됩니다. 잠 다 자고 어느 세월에 따라잡나. 그 무수한 명언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떠난 정주영의 일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다시 한번 정주영 전 회장님에게 명복을 빌며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